모든 것을 밝히고 우리 자녀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부모들 가슴에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9년이 지나도 어머니들은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발포 명령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154명의 광주 원원들. 끝내 찾지 못한 발포 명령자. 그러나 모든 정황과 증언들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모르던 진실. 삼공수가 최초의 집단 발포인 5월 20일 광주역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부마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의 이름. 또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고 40년 만에 처음 드러난 사실. agreed should go into Busan and Gwangju.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등장한 또 다른 정치 군인들. 그 다음 표적지 광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부마와 광주. 진상 규명의 핵심. 핵심적인 주인공은 전두환이잖아요. 그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1979년 10월 18일) 계엄군이 점령한 부산. 군과 시민이 충돌합니다. 20일 정도 넘어서 하여튼 누가 왕 것 같아요. 내를 잡아가러 왔는지 조사하러 왔는지. 공수부대의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파열 중상을 입었던 김종길 씨. 그런데 인터뷰 도중 우리는 그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인이 왔다 그래요. 나는 그때 진통제 맞고 잠이 든 상태였으니까. 계급은 뭐? 소장이라 그러는데 별 2개짜리가 왔다는데 이름은 잘 몰라요. 김 씨 가족을 만나고 갔다는 육군 소장. 누구였을까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화면에 텔레비 방송 안에 11.6 지나서 화면 안에 전두환 본사령이 떴단 말입니다. 그 텔레비를 보더만은 저 사람이 왔다 이래 하는 게야. 저 사람이 니한테 왔다 갔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가 부산에 있었다는 증언. 지금까지 전두환의 부마 항쟁 당시의 행적은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광주 항쟁에서 그의 흔적은 삭제된 지 오래입니다. 88년도 초에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조작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 전후에서 그랬든지 어쨌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중요 문서들도 태워버리고 소각시켜버린다는 그런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니까요. 광주항쟁 7달 전 그가 부산에 있었다면 부마와 광주의 유혈 진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부마에 맨 처음 투입됐던 3공수가 동시에 5.18 때 최초의 집단 발포인 5월 20일 광주역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불과 7달 사이였습니다. 똑같은 공수부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전두환 씨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과 동시에 정권의 핵심부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망 사건을 촉발한 게 바로 부마 항쟁이죠.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그리고 광주의 비극. 이 모든 건 부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마 항쟁 발생 이후 대통령 사망까지 열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국가 기록도 상당수 폐기되거나 소실됐습니다. 우린 묻혀진 기록 속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부마 항쟁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들이 부산에서 뭘 했는지, 뭘 봤는지 말이죠. 부마에 첫 투입된 3공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79년 10월 18일) 0시 5분 김해공항에 공수부대 1개 여단이 도착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야간 공수작전 제3 공수특전 여단입니다. 그러니까 3공수는 가장 기동력이 뛰어나고 그 상식적으로 보면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투입해야 되고 그러므로 제일 강력한 부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른 공수부대에 비해서. 3공수는 시위 현장에 곧바로 투입됐습니다. 총을 들고 총에 대금을 꽂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럭 뒤에 쭉 앉아 있는데 아주 엄청난 살기를 느꼈어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저녁 옛 부영극장 앞에 만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뭔가 입을 벌려가지고 구호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동자로 찍히기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은 채로 하고 이래 그 이제 또 벌들이 우는 소리처럼 이렇게 입을 다문 채로 전체 수천 명이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같이 하니까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총을 들고 서 있던 공수부대원들이 겁이 나니까 공포탄을 막 쏘았어요. 3공수는 부마 항쟁 진압의 선봉이었습니다. This is what martial law looks like in South Korea. True, the major disturbances have been quelled, but sporadic incidents continued this weekend. This young man was repeatedly beaten by Korean soldiers, although he was unarmed and alone. 200여 명이 중상을 입고 불법 연행됐습니다. 이게 공목을 갖다가 이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 찬으로 그냥 잡 던져본다니까요. 그 내가 고르고는 다음에 그 몇 명이 차 던져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죽는 소리가 나는 게 머리고 뭐고 뭐. 동부서에 근무하던 이춘성 경위는 시민을 폭행하던 공수부대원에게 항의를 했다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아니요, 이 대명천지에 이 군인들이 이러면 됩니까? 이러니까 대위가 너는 뭐야? 저 새끼들 조져.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 추럭에 있던 그 병사들하고 그 시민 폭행하던 병사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네 사람한테 대해서 몽둥이로 몽둥이 세례죠, 막 삽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 엉깃결에만 당해버린 거죠. 그 이제 우리 직원 하나는 이 머리에 바로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이 분수처럼만 솟구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는 이날 서장실에 불려갔다가 한 육군 장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서장실 올라가니까 서장 자리에 별 하나 군인이 앉아 있고 별의 못 쓴 군인이 앉아 있고 그 서장 옆에 딱 이렇게 부동산실로 앉아 있는 거예요. 별 하나를 단 육군 춘장 3공수 특전 여단장 최세창입니다. (12.12) 군사반란에서 합참의장을 체포한 인물 전두환 씨의 최측근입니다. 미국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국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일종의 환상이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5.18 그 광주 항쟁 이후로 왔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부마 항쟁 당시 공수부대 외에 대규모 병력을 차출한 곳이 있었습니다. 해병 1사단 7연대입니다. 해병의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한미연합사. 미국 정부가 부마 항쟁의 군대 동원을 승인했는지 여부는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대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79년 취임해 부마 항쟁과 12.6, 12.12 군사반란과 광주 항쟁을 모두 지켜본 인물입니다. 은퇴 후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마 항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Bill Gleisten and I were concerned about what was going on, the unrest in Gwangju and in Busan and other places. And we didn't want to see that morph into more unrest in the South, principally because of the North Koreans. Now, Bill Gleisten was concerned about the unrest leading to loss of democracy in South Korea. 79년 10월 부산에 해병 7연대 투입을 승인했는지 물었습니다. You're right. That kind of an approval might have been made at a lower level than my level as a commander-in-chief. And it probably was made. Yes, we'll move the Marines down there. 미국은 부마 항쟁에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인권 외교로 상징되던 카터 정부였습니다. 7달 뒤 광주 항쟁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국을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팽창 세력으로부터 벗기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군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위수 지역인 포항을 이탈해 부산 지역 계엄군에 편입됐던 해병 1사단. 그런데 우리는 해병 7연대의 상황 일지에서 뜻밖에도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입니다. 79년 10월 18일 오후 해병이 주둔하던 부산대학교에 전두환 소장이 있었습니다. 내의 지휘계통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까 얘기한
저 정치적인 파워와 그 위상과 권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이 있다고 보고요. 이날 전두환 소장은 해병과 삼공수, 이관구 사령부 등 계엄군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18일 날 와서 부지런히 움직였죠. 전두환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무리 통상적으로 보안사령관이 이렇게 오지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역시 눈에 띄게 부지런하게 움직인 건 사실인데 그건 최소한이고요. 그런데 이날 부산에 온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습니다. I don't know that we will ever learn the truth about why Park Chung-hee was killed. We will never learn the truth about it. I just don't think we ever will.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마 항쟁이 지목됩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랑 불가능하지만 부마가 없었다면 과연 김재규가 12.6을 일으켰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김재규. 그는 부산에 다녀간 지 정확히 8일 뒤 대통령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부마 항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로서 시민이 대모대 음료수를 날라주고 피신처를 제공해주는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돼 있었습니다. 79년 10월 18일 부산에 있던 김재규와 전두환. 이들은 부산에서 뭘 봤을까? 두 사람이 목격한 부마 항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근대 역사 기록관으로 변모한 이 건물은 옛 미 문화원입니다. 부마 항쟁 당시 주한 미 대사관은 부산 미 문화원을 통해 시위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대사관의 첫 보고는 부산의 시위 상황이 중대하다는 것. 국무부에 긴급 타전합니다. 대학생 시위대가 시민들과 합세한 건 박정희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마 항쟁은 1960년에 4.19 이후에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에 가담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첫 시위가 발생한 부산대에서 광복동까지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미 대사관이 부산 시위를 중대하다고 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지와 응원을 받는 시위대, 박수치고 격려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시민들. 학생들이 처음에 뭐 물론 나가가지고 시위는 시작했지만은 시민운동이지 학생운동은 제가 볼 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시민이 전체가 다 일어났다고 봐야지. 부산 중심부 16개 파출소가 불에 탔습니다. 부산 시위는 3.15 의거의 본거지 마산으로 번졌습니다. 마산은 이승만을 하야시킨 도시입니다. 야당세가 아주 강하고 더욱이 3.15 의거가 일어나가지고 이미 4월 혁명의 기폭제가 된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같은 날 부산에 있던 두 사람. 김재규는 독재자의 말로를 예감했던 걸까요? 그러나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을 해냅니다. 많은 희생자는 나도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18일 공수부대가 투입된 이후에도 계속되던 시위. 전두환 소장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The military called out tanks and soldiers almost immediately in Busan. So that's one lesson he drew, that we didn't act quickly enough, he thinks. But the military acted too quickly. Kim Jae-gyu blamed Park Chung-hee for using the military against his own people. He drew a very different lesson than Chun Doo-hwan. So it really depends on one's character, what lesson they draw. 그렇습니다. 전두환과 김재규는 부마를 직접 봤습니다. 김재규는 돌아가 대통령을 쏘았고 그 아수라장을 틈타 전두환이 권력의 핵심부로 부상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에게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 부마 항쟁은 어떻게 각인됐을까? 80년 5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삼공수가 다시 나타납니다. (80년 5월 20일) 늦은 밤 5.18의 첫 집단 발포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민들을 향해 실탄을 쏜 군인들, 삼공수였습니다. 8월 20일 날 저녁에 삼공수에 의해서 사상됐던 그 시민군 시체 두구, 이 두구가 광 시민들을 아주 개강시켰던 그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삼공수 여단의 집단 발포는 다음 날인 21일 54명이 숨진 전남도청 집단 발포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95년에야 밝혀집니다. 그때까지는 전두환이 얼굴 삼공수 여단장인 최세창 씨가 처음에는 자기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죠. 그러다가 여러 차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실탄 분배를 지시를 했고 위급시는 발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다. 광주역 집단 발포가 발생한 20일 저녁, 삼공수는 M16 실탄을 지급받았습니다. 부마 항쟁에서 공포탄만 사용한 삼공수가 광주에선 실탄을 썼습니다. 삼공수의 한 지휘관을 접촉했습니다. 그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혀놓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게끔 국민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진압봉이라고 그래. 그 진압봉에 얻어맞은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야. 그러나 7개월 뒤 광주역 앞에 다시 나타난 삼공수는 달랐습니다. 우리 땅을 적한테 남겨주는 기분이 들었다. 적이라고 하면 시민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주 시민에 거기 누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대죠, 상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는 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마 항쟁, 그리고 12.6 군사 반란을 거쳐 5.18 광주까지. 신군부의 문제이죠. 신군부가 이제 12.12 이후에 그와 같은 과정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수부대원들에게 도끼를 심어줬다고 할까? 시민들에게 증오심을 갖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 7달 사이 군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예요.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만 지휘하지 그 외에 거는 지휘권이 없잖아. 그러나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지휘체계와 상관없이
특전사령부와 예하 공수부대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이 광주항쟁을 40여 년간 조사해온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직접 내려와 있었던 아까 말했다면 3공수, 7공수, 11공수 이 공수 여단장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여기 31사단장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특전사령관이 정호용 씨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정교사령관실 옆에 자기 사무실을 두고 바로 거기서 직보를 받고 이 정호용이는 바로 서울에 있는 바로 그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게 직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79년 10월 18일 부산에 있던 전두환 소장의 자세한 행적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옛 군수사령부 기지. 79년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차례 계엄위원회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수사령부 내부 문건에서 부마항쟁 기간에 기록된 어떤 회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된 18일 정오 무렵 계엄사령관과 작전처장, 3공수 여단장, 보안부대장이 참석한 회의. 초동 강경 진압, 시위대의 무력 사용, 군의 위력 과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자료가 남아있고 특히 어쩌면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바로 이 육군 소장이 직접적으로 바로 자기 업무도 아닌 바로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고 바로 내려가서 군수사령부를 앉혀놓고 육군 소장이 중장인 지역 계엄사령관을 앉혀놓고 작전회의를 했다는 내용. 지휘를 했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부산에서 어떻게 지휘를 하라라고 어느 부대를 어디에 배치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밑에서 작전을 짠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한 경우일 수도 있고 뭐 해석은 뭐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501 보안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록이 다 있을 건데 네. 기록대로 하면 되잖아. 했겠지. 뭐 마중도 하고 안 했겠어.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난 기억이 잘 없다 그거야. 부마항쟁의 지역 계엄사령부는 2군과 지역사단인 이관구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인 계통입니다. 보안사령관은 이 지휘 라인과 무관합니다. 군 역사 자료에 저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은 안 되는데 지휘선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실제로는 뭐 지휘선상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저것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계엄사령부 작전회의. 그는 부마항쟁 진압에 어디까지 개입했던 걸까? 강경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군 부대를 보내고 가서 진압 작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보안사에서 그 사전 검토 자료를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했을 텐데 그럴 때에 공수부대를 보내냐, 특전 부대를 보내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2군 예하 일반 부대를 보내서 이렇게 뭐 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40년 만에 처음 밝혀진 전두환의 79년 10월 18일 부산 행적. 전두환은 부마항쟁을 목격했고 작전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부마는 전두환에게 상당한 인상을 줬을 겁니다. 인상 깊은. 전두환 소장이 부산에서 바삐 움직이던 이날 부산에 공수부대 추가 투입이 결정됩니다.
my research about Gwangju, I interviewed dozens of the Shimingun, the fighters, during the uprising, and almost all of them mentioned Puma as something that had affected them greatly. They realized that the military had brutalized people in Pusan, and when it happened again in Gwangju, they didn't want to suffer the fate of Pusan and be dominated by the military. 부산의 한 고3 교실. 수업이 한창입니다.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유순 교사. 79년 10월 17일 광주 전남대 상담 지도관실 방화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대학가를 사찰하던 정보 형사들이 머물던 곳에 전남대 여학생 2명이 불을 질렀습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난 다음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독재 권력 18년이잖아요. 이런 거니까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 끝날까? 부마 항쟁 소식은 11.6 전까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박정희의 끝장이 이제 부마를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고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런 감정을 느꼈던 대표적인 야당 도시였던 광주가 특히 술렁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아주 그 폭압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산 마산 시민들이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그 의문이 안 풀리는 거죠. 광주 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부산대 시위를 언급하며 부마 항쟁에 동조하자는 서신이 전파됐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대학가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광주가 먼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산에서 마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뭔가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광주뿐 아니라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울 지역 대학가가 부마 항쟁 소식에 크게 동요됐습니다. 박정희는 무력 대응 수위를 높입니다. 우리는 당시 박정희 정권 내부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미국 CIA의 기밀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국군 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청와대 통제 아래 있던 수도경비사령부에 보병사단 3개를 편입했습니다. 계엄령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부대한테 이제 공포탄을 주고서 또 비상 대기시키고 뭐 휴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지시키고 대기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시 이제 그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린 조치였죠. 10월 26일까지 부산 마산에 투입된 군과 경찰 병력은 4만 명에 이릅니다. 쓸 수 있는 병력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당시 부산 시내에 그 경찰 기동대가 2개 있었거든요. 이 2개 다 나오고요. 예. 심지어 양산에서도 경찰을 차출해 오거든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수습이 안 됩니다. 공수부대 2개 여단이 부산에 추가 투입됐고 전 군의 가용 병력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그쪽 병력의 차원에서는 이미 최고의 병력 투입이 끝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투입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 되는 거죠. 군과 경찰의 무력 대응은 임계점에 와 있었습니다. 며칠 더 있겠거나 그리고 만약에 부산과 마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됐거나 그러면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발생한 대통령 암살 사건. 부마 항쟁이 촉발한 전국적인 저항 열기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그때의 시비가 없었다면 그 뒤에 군부의 후속 대책이 어떻게 전개됐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군과 시민, 국민 간의 충돌이 어떻게 전개됐으리라고는 정말 우리 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김재규의 대통령 살해 사건은 18년 독재를 붕괴시켰고 동시에 부마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상황을 모두 지켜본 정치 군인들이 새로운 정권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정치 군인들의 사전 계획에 따라 1988년 5.18 광주 특위. 이제 다시 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광주 항쟁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이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중에서 전일빌딩 관광호텔 삼공수 최재창 여단장에게만 무공훈장이 수여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훈장을 줄 때는 통상 육군본부에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중에서 3대 단장이 가장 선임이고 또 고생도 부마 사태가 또 있었고 이래서 고생도 했고 해서 3대 단장이 가졌고 부마에 투입됐던 135 공수부대 여단장과 부산 보안부대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12.12 군사반란의 핵심 가담자들로 훗날 5공화국에서 군의 최고 요직을 섭렵하는 전두환 씨의 최측근들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전두환 씨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부마 항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72년 유신 헌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격렬한 소요 사태란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학생 시위가 아닌 시민들까지 가세한 소요이며 산발적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분석,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통령 사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를 부마 항쟁. 이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저지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권 창출의 상승기에 있는 사람들. 부마 항쟁을 봐라. 그리고 그 이후에 12.6과 12.12를 보면 이건 정말 뭔가 이제 피바다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부마 항쟁 진압의 경험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80년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부마 사태의 교훈. 부마 항쟁 진압 작전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동 단계의 무력 동원이 미흡했다는 평가. 그러면서 시위 초기 단계에서 무자비할 정도의 진압 작전을 펴야 하고 시위 의지를 상실하도록 겁을 줘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의 이른바 교훈은 전군에 전파됐습니다. 부마에서 진압을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뭐냐? 처음에 삽시간에 큰 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질 못했다. 처음부터 아예 의욕을 꺾어 놓을 정도로 과감한 진압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뭐 정보 수집을 못했다는 것은 나오지만 진압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는 부마 항쟁의 교훈을 실행합니다.
가장 먼저 공수특전여단의 시위 진압 훈련을 대폭 강화합니다. 80년도 2월 달부터는 충정훈련이 강화가 될 때 뭐 7공수나 11공수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경험들 자체, 그때의 시위 진압의 경험들 자체가 그대로 전수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강도도 높아졌지만 훈련 내용이 바뀝니다. 훈련이 대개 시위를 진압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마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추격에서 끝까지 추격해서 색출을 하는 겁니다. 주동자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구타를 한달지 심하게 해가지고 주위 군중들이 감히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신군부는 5월 17일 계엄령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권 장악 계획에 돌입합니다. 80년 5월 8일 열린 긴급계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계엄 확대를 전제로 대학가 시위 진압의 구체적인 작전 단계가 계획되고 5월 10일 각 대학의 공수부대 배치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하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시위가 일어날 것을 다 예상한 상태하에서 그 5월 18일을 준비한 거고, 그러니까 이미 깔아놓고. 그리고 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시위대가 가두로 진출하면서 광주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미리 배치된 7공수 33대대가 시민들과 충돌했습니다. 시위를 하는 학생, 청년 학생들만 골라가지고 체포하거나 구타했으면 시위가 그렇게까지는 확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여학생, 뭐 노인, 뭐 그다음에 일반 회사원, 그다음에 무슨 노동자, 이런 사람들 아주 무차별적으로 때려버리니까. 부마 항쟁 때와 같은 파출소 방화도 공공기관 습격도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수부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의아한 것은 오후 4시부터 시민들이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시민항쟁으로 이렇게 이제 폭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11공수를 추가 증파 결정은 5월 18일 날 오후 2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단지 학생들의 시위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 7공수가 들어왔는데 7공수로도 충분히 했을 것인데 왜 시민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오후 2시에 이미 11공수를 이쪽에 증파하려고 결정을 했다. 대통령 전두환 시위대 해산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I had Chun Doo-won and No Tae-woo. They took a different point of view. They were worried that the unrest would lead to stopping their ability to take over the country. So they want to encourage the unrest. They did not want to stop it.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한 계엄 문건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촛불 집회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경비계엄,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단계적 대응책을 세워놨습니다. 우리의 민주화 운동 역사는 격렬하고 뜨거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스며든 역사입니다. Like a baby learning to walk. Puma and Gwangju people fell down.
and injured themselves. They bruised themselves. They got bloody. And then in June '87, people began to run. And by the time that the candlelight protests come along, people are walking freely and able to accomplish change with much less violence and much less problems. 그 역사와 가장 가까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마와 광주를, 6월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18이 발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부마 항쟁과 그것을 둘러싼 그것이 연속선상에서 역사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떤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그 부마 문제, 이 부분이 보다 더 명쾌하게 밝혀질 때 이 광주 항쟁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도 바로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부마와 광주. 부인할 수 없는 퍼즐 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79년과 80년) 그 7개월간의 간극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부마와 광주에 밝히지 못한 진실은 여기서부터 다시 규명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제대로 안 해온 거죠. 너무 이제 광주가 참혹했고 진상규명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부마가 거기에 가려 있었고, 부마가 가진 역사적 의의, 그리고 부마와 광주를 잇는 그리고 이어지는 이것이 갖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좀 너무 등한시했다 그럴까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려진 진실, 숨겨진 진실, 그걸 좀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거는 뭐 부산과 마산의 무슨 영남과 호남의 뭐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그런 거와 무관하게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어서 역사를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